결혼 이태준 1931년. 내가 만일 시집을 간다면 이것은 그네들의 처녀시대에 있어 무엇보다도 제일 귀중한 공상의 하나일 것이다. 시집을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랴. 그것은 그네들의 모든 공상 중에 꽃일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유쾌스러운 정신 향락임에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네들이 몸치장을 낸다거나 구경을 나가는 것은 동무들의 속삭임과 선생님이나 부영들의 경계가 있을 것이지만 남모르게 지나가는 공상의 거리, 그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새가 공중을 나는 것과 같은 자유일 것이다. 물론 S에게도 그러한 공상이 있었다. 길지는 않으나 그러한 꿈의 시대가 있었다. 멀리 그가 17, 8세 때의 꽃다운 과거에서 이러한 공상으로 밤을 밝히던 저녁 며칠을 아직도 그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 그는 앨범 속에서 호수돈 때의 사진을 볼 때마다, 호수돈은 개성에 있는 호수돈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앨범 속에서 호수돈 때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뚜렷하게 떠오르곤 하였다. S가 호수돈을 졸업하기 2달 전의 일이었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려니까 어머니가 지전 2장을 던져주었다. 그것은 사진값으로였다. 외가에 보내겠다니까 계집에다운 날카로운 예감이 없지도 않았지만 여러 말 묻지 않고 저고리를 갈아입고 나가서 독사진을 박았던 것이다. S는 자기 사진을 찾아온 이튿날 저녁에야 어머니가 귀만 떼어주는 말씀에, 이거는 이야기의 일부만 들려준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귀만 떼어주는 말씀에 자기 사진의 용도를 알게 되었다. 서울 재산가의 자손이요, 일본 가서 법률을 공부한다니까 공부도 더 바랄 것 없고 재산이야 부모 천량만 하더라도, 이 천량은 이 재산이나 재물을 말합니다. 부모 천량만 하더라도 자기 당대는 먹을 테니까 S는 그럼 어머니 그 남자를 보았수? 하고 사진이라도 와있나 묻고 싶었으나 자기도 모르게 누가 시집 가겠다나? 하고 마음과 다른 응성만 부리고 자기 방으로 뛰어 건너왔었다. 그날 저녁이었었다. S는 수틀을 안았으나 손이 떨리는지 수틀이 떨리는지 바늘 끝이 제자리에 박히지를 않았다. 이상스런 흥분이었었다. 평소에는 침착한 때보다도 어머니에게 꾸지람이나 듣고 마음이 흥분된 때일수록 수틀을 끼고 앉던 그였지만 그날 저녁 흥분만은 평소에 체험하던 흥분과는 성질과 정도가 같지 않은 것을 느꼈다. S는 기어이 수틀을 옆으로 밀어놓고 책상 서랍 속에서 2장 남은 자기 사진을 집어내었다. 그리고 혼자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듯이 이런 생각도 하여 보았다. 그럴 줄 알았다면 머리도 빗고 박을 걸. 같은 사진이라도 흐린 것과 더 똑똑한 것이 있는데 어떤 남자일까? 우리 최조 선생과 같은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내가 아닐까? 그렇다고 모모 선생님처럼 그렇게 간사스런 사내면 어쩌냐? S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 억지로라도 눈을 감았으나 감은 눈앞에는 오히려 불빛보다 더 밝은 광명이 있어 무엇인지 얼른얼른하고 S의 눈을 끌며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S는 그날 저녁으로 그 남자를 만나보았다. 이마가 희고 넓고 골격이 늠름한 대학생. 자기 같은 것은 한 팔뚝에 끼고 바다라도 건너뛸 만치 건강한 사내였었다. S는 또 그날 저녁으로 마치 양주는 부부입니다. 마치 양주가 장차 사랑의 보금자리를 털 아늑한 주택까지 찾아보았다. 그림같이 조용한 양관은 양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림같이 조용한 양관, 각색 화초가 우거지게 핀 정원을 가진 하얀 벽 위에 푸른 나무 그늘이 어른거리는 아름다운 집이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으로 결혼 생활의 행복까지도 느껴보았다. 굵은 남편의 손가락을 만지며 가지런히 서서 정원을 거닐기도 하였다. 달 밝은 저녁에 우뚝한 남편의 그림자 앞에서 피아노를 열고 소나타도 올려보았다. 이것이 어찌 죄 있는 야심이리요. 그러나 S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꿈속에서 아무런 의문도 없이 이대로 시련에 치이다 하고 자기의 운명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영리한 신경이었었다. S의 어머니에게서 S의 아버지는 너무나 폭군이었었다. 이것을 보고 어려서부터 남성을 무서워하는 한편 반항심이 싹 틈에 자라난 S.
그였었다. 또 남들은 내가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고 부러워들 하게 했지. 내가 이렇게 속 썩는 줄도 모르고 하는 어머니의 넋두리에 귀가 젖으며 자라난 S. 사람의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관념이 뿌리 박힘에 자라난 S였었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시고 조반도 못 잡수는 어머니를 보고 나올 때마다 그는 평화스런 학교 뜰에 나서서 학생들의 공손한 인사를 받는 교장선생의 웃는 얼굴이 다시 보이곤 하였었다. 그런 때마다 자기도 그 무지스런 사내들에게 시집을 가서 남의 종으로 일생을 보내는 이보다 교장 선생님과 같이 일생을 처녀대로 깨끗이 늙으며 교육사업에나 몸을 바치고 싶은 생각이 희미하게 남아 가슴 속에 지나가곤 하였었다. 그러므로 소낙비 같은 처녀의 열정에서 생전 처음 듣는 혼인말이라 며칠 저녁은 밤도 새워보았으나 그 머릿속에 그려졌던 신랑이나 스위트홈이란 허공에 떴다 사라지는 한 가닥의 무지개와 같은 환멸의 것이었었다. 에스는 어머니가 그 조심스럽게 옮기던 말씀이 점점 불쾌하기만 해석이 되었다. 재상의 자식, 그 똥물에 튀할 조선 재상들, 그런 불명예를 명예라고 돈 하시니 자기만 돈만 내고 보낸 친정 부모를 번쩍하면 쳐들면서 일본 유학이면 고만인가? 리 상이니 긴 상이냐고 돌아다니는 꼴들을 보면 에스는 구역이 나는 듯이 가슴을 부드안았다. 에스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사진이 모르는 남자에게 가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불쾌였었다. 저 편에서는 보내지 않았는데 이 편에서만 응모가 되어 그 썩어진 재상인이 돈이냐 하는 바람에 몰려든 더러운 계집애들의 수많은 사진 속에서 자기의 사진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며 당선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 여간 모욕이 아니오 여간 치사스런 짓이 아니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소 자존심이 눈뜬 S는 기어이 그 남자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보내어 어머니도 모르게 자기 사진을 찾아오고 말았던 것이다. S는 호스돈을 졸업하고 곧 서울 이화 전문에 와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는 음악에 천재가 있어서가 아니오 음악을 듣는 시간이 자기에게 있어 제일 행복스럽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겠다는 데서였다. S의 혼인 문제는 서울 와서도 가끔 일어났었다. 한 번은 집에서 급히 내려오는 전보가 왔다. S는 어머니가 늘 편치 않으시니까 놀래어 내려갔다. 그랬더니 혼인 문제였었다. 너도 이젠 나이 20이 아니냐. 철없이 굴지 말고 지금 나이에 시집을 가야 한다. 음악 같은 것은 시집이 넉넉한데 풍금을 못 사놓겠니? 피아노를 못 사놓겠니? 외삼촌이 위정 왔구나. 위정은 일부러의 방언입니다. 외삼촌이 위정 왔구나. 황주서 제일 가는 부자란다. 무연히 해도 지금 세상엔 돈이 있어야 산다. 너희 사진을 보고 저쪽에서는 너희 대답만 기다리고 있다. 인물도 잘 났더라는데 S의 귀에는 대뜸 어디서 제일 가는 부자란 말이 솜방망이처럼 걸리어 다른 말이 들어오지를 않았다. 왜 조선서 제일 가는 부자는 못 구하시오? 있다면야 좀 좋으냐? 그런 데는 신랑감이 없지. 아, 돈만 보고 가는 데야 신랑감이 아니면 어떠? 늙은이한테라도 가지. 처벌으라도 몇째 처벌으라도. 에서는 전보를 받고 어머니 병환인 줄만 알고 코러스 연습도 빠지고 온 것이 분하여 오래간만인 외삼촌 앞에서도 제법 대단스러운 짜증이 곧잘 나왔던 것이다. 나 거기 시집 안 가. 왜? 부자니까. 에서는 그날 밤차로 학교로 오고 말았다. S의 어머니는 그 후에도 친히 학교로 와서 여러 번 조르다가 종시 듣지 않으니까 저희끼리 아는 남자나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에서 새삼스러운 기대와 궁금증으로 돌아가고 말았었다. 그러나 사실인즉 그때까지도 S의 가슴속은 빈 채로 있었던 것이다. 그 이름의 봄이다. 하루는 먼 시골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인 S의 형부가 위정 S를 학교로 찾아왔다. 그것은 S에게 있어 세 번째의 혼인 문제요. S의 마음도 적지 않게 움직여진 큰 사건이었다. 신랑될 인물은 S의 형부와 세브란스 시대의 동창생으로 미국까지 가서 박사의 학위를 얻고 당시 모교에 나와 언어과 과장으로 있는 젊은 의학자였었다. 그는 미국 통의 신사임만치 이화 전문의 친지가 많았고 따라서 상처한 후로는 의식적으로 그곳 사람들과 사귀기를 많이 하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새 아내 될 사람을
이화 전문에서 고른 것이었었다. S는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먼저 제일 후보자로 드러난 것을 남모르게 기쁘도 하였다. 그렇게 남자라면 지나가다 옥고로만 스로 닿아도 똥이나 묻은 것처럼 질겁을 하고 뛰던 S였만 이 의학 박사에게만은 이승에 대한 동경을 어느 정도까지 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 형부는 자기 어머니나 외삼촌같이 재상의 아들이니 몇째가는 부자니 하는 투로 제3자로서 먼저 평가하면서 덤비지를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 얼마 동안 서로 성격을 알도록 사귀어보라는 신사적 권유가 S의 마음을 샀던 것이요. 둘째는 S가 중학부터 미션 학교에서 자라난 만치 미국식 남녀관계를 엿보아 미국 가서 훌륭히 되어 온 사람은 즉 젠틀맨은 부녀를 존경한다는 것이 S에겐 커다란 희망을 주는 조건이었었다. S는 이 의학 박사에게서 학위보다도 그의 수입보다도 오직 젠틀맨을 믿는 데서 속마음을 허락했던 것이다. 박사는 처음엔 S의 형부와 같이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혹은 조그맣고 아름다운 과자 상자와 함께 S의 기숙사를 찾아왔었다. S는 행복스러웠었다. 자기 동무들은 물론 선생들까지도 그가 아직 미스인 분은 부러워하는 정도를 지나쳐 시기들을 하였으니까. 그러나 그때 S의 행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은 될지언정 S 자신이 만족할 행복은 아니었었다. S는 박사가 찾아온 면회실에서 두 번째 나설 때부터 벌써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불안이 그의 양미간을 싸고 돌았다. S는 박사와 세 번째 면회를 마치고 돌아설 땐 그만 박사와 지면한 것은 아는 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면한 것을 후회하고 말았다. 애초부터 X가 박사에게 바란 것이 그리 위대한 것이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위에서 말하였지만 그가 먼저 젠틀맨이기만 하면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였었다. 그러면 박사는 젠틀맨이 아니었던가? 박사는 과연 S가 상상한 대로 젠틀맨이면 틀림이 없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허수하게 날리지 않았고 더운 때라도 백설 같은 장갑을 끼고 왔었다. 그는 S가 면회실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자리를 일어섰으며 S가 앉으려는 의자에는 자기 손수건을 내어 아낌없이 먼지까지 털어주었다. 그러나 박사의 이처럼 고등한 사교수는 자기의 목적은 잊은 듯이 자기 자신을 산 표본으로 하고 젠틀맨이란 얼마나 위선 덩어리요 변조된 인간이란 것을 S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뿐이었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S는 젠틀맨이었기 때문에 사귀었던 박사를 젠틀맨이었기 때문에 절교하고 만 것이다. S의 동물들은 또 선생들까지도 S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만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훌륭한 자리를, 그런 훌륭한 신랑감을, 그 중에도 S와 친한 동무는 조용히 S를 찾아보고 억지로 권고까지 하여 보았다. 그러나 동무들의 이러한 놀람과 충고는 주관성이 강한 S의 비판력을 점점 더 밝혀주는 한 방울의 기름, 두 방울의 기름이었었다. S는 생각하였다. 사랑을 움키리는 투기는 천재라 할 수 있으나 재물이나 명예를 움키리는 투기는 아름다워야 할 처녀의 행동이 아니라 하였다. 결혼은 장사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니 값이 많이 나간다 하여 이권이 크다 하여 그것을 쫓아 결정할 행동은 아니라 하였다. 그래도 그만한 학문과 지위를 가진 사람도 드물지 않니? 닥터 아니냐? 난 닥터니까 더 싫다. 이렇던 S였었다. 이 S가 그의 겨울이 되어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났다. 한 주일에 2번씩은 그 남자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를 받는 날 아침이면 S의 얼굴은 웃음과 희망으로 빛이 났다. 2주일에 한 번쯤은 그 남자가 면회도 하러 왔었다. 그 남자를 보내고 난 S는 언제든지 음악실로 나비처럼 날아갔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쇼팽의 왈츠를 울리곤 하였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아니 어떤 사람일까? 너는 아니? 나도 몰라. 넌 한방에 있으니까 알겠구나. 그래도 모르겠어. 기숙사 안에서는 방마다 수군거렸다. 어떤 신사일까? 그 중에도 나으린 학생은 아마 S가 박사를 퇴하였으니까 이 사람은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를 받은 굉장한 사람이거니 추측도 하였다. 어떤 부자일까? S의 어머니는 황주서 제일 가는 부자를 부족해 한 딸이라
아마 이 사람은 전 조선 안에는 몇째 안 가는 큰 부자리언이 추측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인즉 그렇지 않았다. 제3자들의 추측과는 너무나 비슷도 하지 않았다. 박사보다 더 훌륭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니 이 사람은 전 조선적으로 굴취하는 부자이거니 이처럼 호의로 추측해지는 S의 동무에게나 S의 어머니에겐 너무나 면목이 없으리 많지 그네들의 추측과는 어긋났다. T라는 그 남자는 학위나 재산에 들어서는 백지였었다. 그는 자랑할 아무것도 없었다. 세속적 미스들의 그 구름장 위에 가있는 눈을 끌기에는 너무나 존재가 낮았다. T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건강을 들 수 있고 예술적 정열을 말할 밖에 없다. 그렇다야 아직 문명도 나지 못한 한계 문학 청년에 불과하지만은 T 자신은 오직 그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이 살리는 번민과 그 노력이 있을 뿐이니 결혼에 들어서 학위를 말하고 돈을 말하는 사람에게 있었어야 이따위는 스푼차리 값에도 나갈 리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S의 눈에만은 T는 백지는 아니었다. 명예나 재물에 들어 백지이듯이 자기 남편 될 자격에 들어서도 백지는 아니었었다. 오히려 S 자신으로서는 처음 발견한 백지 아닌 남자였던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필 T를? S는 가끔 자기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리고 눈을 감고 T의 그림자를 불러내기도 하였다. 당신은 무엇이 있어? T의 그림자는 언제든지 침묵하였다. 아무것도 없다. S는 언제든지 T의 대답을 대신하곤 하였다. 속으로는 당신에게 나만이 아는 무한한 부귀가 있습니다 하면서도 T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동무들에게라도 소리쳐 자랑하고 싶은 뜨뜻함이었다. 동무들이 너 어디 편지 쓰니? 하고 물을 때 S는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어도 나 T에게 하고 꿀리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럴 때마다 T에게 만일 세상 여자들이 눈을 희번득거리는 명예나 돈이 있었던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T에게 하고 대답이 나오지 않으리라 하였다. S는 돈이나 명예에 끌려 사랑을 허락하는 것은 마치 매음이나 하는 것처럼 더럽게 한 것이다.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 그것만이면 고만이라 하였다. 오늘의 조선 사람들과 같이 인격적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굴리고 사는 비열한 생활자들이 어디에 있으랴. 하늘을 싸덮은 검은 구름장 같은 한 거대한 굴욕 아래에서 누구가 명예를 가진 자이며 누가 부귀를 가진 자이냐. 바람 같은 거짓 것에 배불리지 말자 하는 것이 T와 S의 공통된 신념이었다. S는 T를 알면서부터 그는 베토벤과 같은 고난 많은 예술가의 일생을 자주 생각해 보곤 하였다. 처음부터도 자기가 한 음악과 학생으로서도 베토벤을 숭배하였거니와 나중엔 한 남성을 동경하게 된 처녀의 정욕에서도 그 심각하고 장엄스런 베토벤의 성격을 마치 남성의 전형처럼 숭배하였다. 그는 집에서 어머니가 아무개는 시집도 잘은 갔더라. 뒤에는 2층을 세우고 여름이면 양실에서 살고 하는 소리나 학교에서 동무들이 모모의 신랑 될 사람은 파리 갔다 왔다지 돈도 상당하다는데 하고 부러워하는 이따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나 그런 동무들 입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가볍지 않은 멸시와 분노를 느꼈었다. 그럴 때마다 S는 베토벤을 생각하곤 하였다. 베토벤이 자기 동생에게서 지주의 안무개라고 박아가지고 다니는 명함을 받고 그 안입고음에 분노하여 그 명함 뒤에다 나는 두뇌의 소유자 루드비 반 베토벤이라고 적어서 면회도 거절하고 돌려보낸 그 베토벤의 분노와 자존심을 다시금 통쾌하게 생각하곤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생각도 하여 보았다. 만일 나에게 두 T가 있다면 즉 지주의 T와 두뇌의 T가 나의 양편에 서서 나를 한 팔씩 잡아 끈다면 에서는 그럴 때마다 어렵지 않게 지주의 T에게서 손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있이 살자. 진정한 분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일 것이다. 자존심이 있이 살자. 진정한 자존심은 진정한 겸손을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T를 사랑하기에 노력하였다. 자기의 사랑, 자기의 생활 전부를 좀 더 정신화시키기에 노력하였다. 에스는 T와 결혼하였다.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로 어느 아름다운 봄날 저녁에 향기 높은 라일락을 하나로 안고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T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행복스러웠다. S 자신이 그러하였고 T 자신이 이처럼 빛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식장에 온 손님들 속에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결혼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결혼이란 오로지 웃음과 노래만 있는 낙원의 문을 여는 예식과 같았다. 그러나 결혼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이랴. 얼마나 마가 많은 것이랴. 얼마나 눈물이 많은 것이랴. 얼마나 많은 천진한 젊은 남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랴. 무엇? 아름다운 처녀시대가 잘림을 슬퍼함인가? 아니다.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 했으니 연애의 죽음을 슬퍼함인가? 그것도 아니다. 결혼에 마가 많다니 남의 시기하는 눈을 두려워함인가? 그것도 아니다. 결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다. 머리를 숙이는 듯 하면 어느새 등덜미까지 내려누르는 무력적 정치 그것이다. 돈이라면 침을 뱉은 S에게 돈 욕심에 눈을 뜨게 한 것은 결혼임에 틀리지 않다. 20여 년 동안 어머니의 입으로도 넣어주지 못하고만 돈의 욕심을 일석에 깨우쳐준 것은 결혼이다. 더도 말고 집 한 채 살 돈만 있었으면, 더도 말고 T가 한 달에 100원벌이만 했으면, 더도 말고 1,000원짜리 피아노만 하나 샀으면, 이렇게 S는 갑작스럽게도 돈의 필요를 느꼈다.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과 내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하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시가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S는 눈앞이 아뜩하였다. 평생 우리 집으로 부를 것 같던 우리 집을 남들이 친정에 그대로 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부잣집으로만 가라던 어머니에게 얼굴을 바로들 기운이 없었다. 어서 친정을 떠났으면 이 생각에 밤잠이 편히 들지 않았다. S는 결혼한 지 2달이 못 되어 서울에 있는 T에게 그까지 월급도 못 주는 신문사를 나오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수입만 상당한 데가 있으면 아무런 곳이라도 돌아보라고까지 하였다. T는 S보다 몇 곱절 괴로웠다. 그런데다가 S는 10번을 더 찍어보았다. T는 안 넘어갈 재주가 없었다. 살고 보자. 지조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 속뜻 하나만 변치 않으면 고만 아니냐. 이렇게 돈에는 노곤노곤하여졌다. 월급 안 나오는 신문사를 나오고 말았다. 원고료 주는 바람에 그 앞을 그냥 지나기도 싫던 모 신문사 문턱을 불이 나게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S나 T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셋집일지언정 남과 같이 안락한 가정을 이루자. 남이야 조밥을 먹던 진흙을 파먹던 내 식구만은 이 밥과 고기를 먹도록 하자. 이 생각뿐이었었다. T는 모든 자존심을 희생하였다. 나중에는 어느 친구가 관청 자리 하나를 소개하는 데까지 귀를 솔깃하였다. 그래서 T는 개성으로 이것을 S와 의논하러까지 왔다. 경찰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조선 사람을 이 모양대로 다스리는 데지. T는 풀이 죽어 이런 소리를 하였다. 아무튼지 나 몰라. 난 따라갈 터야. S는 그런 사정은 아불관은이라는 듯이, 아불관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불관은이라는 듯이 대답하였다. T는 전보지만 주물럭거리고 앉아 있었다. 그날 오전 중으로 좌우간 전보를 쳐야 그 자리도 놓치지 않는다. 지금 T의 진퇴만을 노리고 마치 뒷간 앞에서 서로 어리렁거리는 줄인 개들처럼 모여서는 학사짜리들이 암만이나 있는 것이다. 암만이나 얼마든지 몇이나 이런 뜻입니다. 학사짜리들이 암만이나 있는 것이다. T는 다시 한번 이런 소리도 내어보았다. 여보, 그렇지만 어떻게 눈앞만 보고 살우? S는 주일날이라 뾰로통하여 찬송가 책을 싸들고 일어서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T의 얼굴에서 그때처럼 처참한 빛을 엿본 적은 없었다. 무서웠다. 나 때문이 아닌가? 결혼 때문이 아닌가? S도 괴로웠다. 예배당에서 인사하는 사람마다 어디가 아프냐고 하였다. S는 그날도 피아노를 열어놓고 찬송가를 인도하였으나 T의 그 처참한 모양이 자꾸 건반을 가렸다. S는 눈을 건반에서 떼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때다. S의 눈은 화경처럼 빛이 났다. 화경 돋보기를 말합니다. 화경처럼 빛이 났다. 그의 눈을 새삼스럽게 찌르는 것이 있던 것이다. S의 가슴 속까지 피가 나라고 찌르는 것이 있었다. 개성과 서울 예배당에서 12년 동안 보아오던 똑같은 광경이었으나
그때 에서의 눈에 너무나 새삼스럽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섰는 속에서 서양 사람의 모양과 조선 사람의 모양이 같지 않은 것이었었다. 그 값진 의복을 입고 살찐 목청을 올리고 섰는 서양 사람들과 후적지근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그 주름살 잡힌 얼굴을 비통스럽게도 움직이고 있는 조선 사람의 꼴들은 너무나 조화되지 않는 억지스러운 광경이었었다. 또 에서의 머릿속에는 그 뒤를 따라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서양 사람들의 생활과 조선 사람들의 그것과의 비교였었다. 저들에겐 앞을 막는 것이 없다. 추우면 스팀이 있다. 더우면 선풍기나 명사심리가 있다. 이 명사심리는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펼쳐진 그 원산에 있는 바닷가이죠. 더우면 선풍기나 명사심리가 있다. 밤이 오면 찬란한 별밭에 누워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2층의 침대가 있으며 아침이 오면 몇 마리 밖에서도 뉴욕이나 파리에서 만든 햄이나 소시지가 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저들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멸시하는 곳이 없다. 자식을 낳으면 학교가 있고 벌이터가 앞서 있다. 어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러나 조선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가? 다 같은 햇발과 다 같은 샘물을 마신다 치더라도 오늘 조선 사람으로서 저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그것을 외우고 섰을 때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속임수. 에서는 금반 위에 달리던 손을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추고 부르러 떨었다. 진실이 살려는 번민과 노력, 그것이다. 나는 애초부터 T의 그것을 믿었다. 그것을 사랑하였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나나 T나 인간으로서의 향상은 있을지언정 타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청춘의 의기와 인생의 신선함과 향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틈을 타서 예배당을 나왔다. 그새 T가 전부나 쳤으면 어쩌나? 에서는 종종 걸음쳐 집으로 향하였다. T는 나의 남편이다. 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